중매쟁이에게 돈을 받고 3대 독자를 장가보내게 잘 좀 되는데 부탁해요잉. 며느리가 오는 날 버선발로 마중을 나온 시어머니. 우리 아기 왔슈. 어메, 저게 무엇이단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며느리가 도착하게 되고 시집간다 시집간다. 근육 처음 보지. 안녕하십니까. 시집 온 새색시입니다. 망했다.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김진사 댁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뼈대 있는 양반가가 있었지요. 허나 그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기와장에 이끼가 끼고 대문짝이 비틀어진 지 오래된 그야말로 쫄딱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 박씨 부인은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으나 가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고가는 텅 비어 거미가 집을 지은 지 오래요. 쌀독을 긁어도 쌀겨 하나 나오지 않으니 쥐새끼들도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며 짐 싸서 나갈 형편이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안방에서 콩알만한 등잔불 아래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도둑인가? 훔쳐갈 것도 없는데 박씨가 몽둥이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비쩍 마른 생쥐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진 콩 한 쪽을 물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눈이 뒤집혔지요. 이놈의 쥐새끼, 내 밥이다. 내놓거라. 양반집 마님이 쥐와 콩쟁탈전을 벌이는 꼴이라니. 이 집안 형편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쥐가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시오. 박씨 마님, 돈 갚을 날이 지났소. 들이닥친 건 고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리대금 업자 왕대인과 그 똘마니들이었습니다. 3대 독자인 아들 김선비가 과거 공부한답시고 책값이다, 약값이다, 빌려 쓴 돈이 자그마치 500냥.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이제는 집문서까지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왕대인은 마루에 흙발로 올라와 드러누우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당장 500냥을 내놓든지 아니면 이 집을 비우시오. 내일부터는 내가 여기서 잘 테니. 박씨 부인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 김선비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동네에서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중매쟁이 할멈이 슬그머니 박씨 부인의 소매를 잡아 끌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내 좋은 수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시렵니까? 박씨 부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좋은 수라니 돈이라도 나온단 말인가? 그러자 중매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나오다 마다요. 저 아랫마을 장터에서 큰 객주를 하는 맹신에 아시지요. 돈이 썩어나는 집안인데 거기서 대릴사위를 구하다 안 돼서 이제는 며느리로 보내겠답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며느리를 받아주기만 하면 대개 빚 500냥을 그쪽에서 싹 다 갚아준답니다. 박씨 부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500냥이라니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상민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 게 양반 체면의 말이 아니었지만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요. 박씨 부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겠네. 당장 하겠다고 전하게. 내 아들은 3대 독자 양반이니 그쪽에서도 감지덕지겠지. 중매쟁이는 기뻐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듯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마님, 그 댁 따님이 덩치가 좀 큽니다.
아주 튼튼해요. 박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튼튼하면 좋지. 일 잘하고 애 잘 낳겠구먼. 눈, 코, 입 다 달려있으면 상관없네. 당장 날 잡게. 박 씨 부인은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크다는 말이 단순히 키가 좀 크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맹신의 딸 맹순이 동네 황소랑 씨름을 해도 이긴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그저 헛소문이려니 넘겨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김진사댁 마당은 빚쟁이 왕대인의 감시하에 조촐하게 꾸며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빚 갚으려고 아들을 팔았네. 수군거리며 구경을 왔지요. 신랑 김선비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례청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신부 가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마꼴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가마꾼 두 사람이면 넉넉할 것을 덩치 좋은 장정 4명이 달라붙어 가마를 메고 오는데 그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으허, 허, 사람 살려. 야 이씨, 발 맞춰. 나 죽어. 한겨울인데도 가마꾼들은 땀으로 목욕을 한 듯 했고 다리는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땅이 쿵, 쿵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김진사댁 대문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낡은 대문턱을 넘으려던 앞쪽 가마꾼 하나가 다리에 쥐가 나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내 다리. 균형이 무너지자 가마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며 비명을 질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콰직, 벼락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가마가 땅에 닿기도 전에 가마 밑바닥 나무 판자가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아름드리 나무 기둥 같은 두 다리가 쑥 빠져나와 마당 흙바닥에 박혔습니다. 가마는 찌그러졌고 가마꾼들은 튕겨나갔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뚫린 가마 바닥으로 걸어 나온 신부가 가마 뚜껑을 헌집신 털듯 툭 던지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바로 맹순이었습니다. 키는 팔척 장신이요. 어깨는 떡 벌어진 장군감이며 팔뚝은 웬만한 성인 남자 허벅지보다 굵었습니다. 하얀 소복 같은 혼례복이 터질 듯 꽉 끼었고 머리에 쓴 족두리는 마치 찐빵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다 왔는가 보네. 좁아 터져서 다리에 쥐나는 줄 알았소.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담뱃대를 떨어뜨리며 넉나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산적 두목을 들였구나.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기겁을 했습니다. 저게 여자인가 곰인가. 가마꾼들이 살아있는 게 용하네. 맹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마당에 흙이 푹푹 패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맹순이 왔습니다. 절 받으시지요. 맹순이 넙죽 큰 절을 올리자 마당에 흙먼지가 폭 하고 일어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끼며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500냥 빚은 갚았지만 이제 집안 쌀독이 남아나지 않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신랑 김선비는 이미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방은 비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맹순이 들어앉으니 방이 꽉 찼습니다. 신랑 김선비는 맹순에게 잡아먹힐까봐 방구석 벽에 딱 붙어서 마치 매미 허물처럼 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맹순이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 사기 그릇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물 한 잔 드시소. 하지만 긴장한 맹순이 손에 힘을 살짝 주자
파삭. 사기 그릇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으스러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히익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아이고 그릇이와 이리 약하노. 죄송합니다. 맹수는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러고는 피곤하다는 듯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켰습니다. 팔을 쭉 뻗자 천장 석가래에 주먹이 닿아 흙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저는 피곤해서 먼저 눕겠습니다. 안 잡아먹을 테니 걱정 마이소. 맹수는 털썩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누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지은 지 50년도 더 된 낡은 초가집이라는 게 문제였지요. 뿌지지직, 쿵.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방바닥이 꺼졌습니다. 맹순의 묵직한 엉덩이가 구들장을 박살내고 아궁이 쪽으로 쑥 빠져버린 것입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구들장 흙먼지로 자욱해졌고 맹수는 상반신만 방에 남고 하반신은 땅속에 박힌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집이 좀 많이 약하네. 김선비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뻥긋거렸고 밖에서 문구멍으로 엿보던 시어머니.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빚 갚으려다 집구석 다 무너지게 생겼구나. 몰락한 양반가에 들어온 괴물 며느리 맹순. 김진사 댁의 파란만장한 앞날을 예고하는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간밤에 며느리가 눕자마자 구들장이 내려앉는 천지개벽을 겪은 탓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며느리의 코 고는 소리는 흡사 굶주린 호랑이가 그르렁대는 소리 같아 고막을 때렸습니다. 박 씨는 부스스 일어나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덩치를 보아하니 식비는 기둥뿌리가 뽑힐 만큼 들어갈 것이 분명했고 힘은 또 얼마나 장사인지 자칫하다간 시어머니인 자신이 며느리 눈치나 보며 살게 될 판국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초장의 길을 팍 꺾어놔야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평생 저 곰 같은 년에게 잡혀 살겠다. 결심을 굳힌 박 씨는 아침 밥상을 물리자마자 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한참을 뒤적거린 끝에 박 씨의 손에 들린 것은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낡은 도끼 하나였습니다. 날은 다 빠져서 뭉툭하기가 다듬이방망이 같았고 녹이 슬어 붉은 칠을 한 듯 했습니다. 이걸로는 아름드리 나무는커녕 두부모 하나 자르기도 힘들 지경이었지요. 박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나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솥뚜껑만 한 손으로 세수를 하던 맹순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문지방을 밟을 때마다 문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씨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맹순의 발치에 녹슨 도끼를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이 집안의 법도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효심을 보이기 위해 첫날 죗감을 해오는 법도가 있다. 날도 추운데 저기 뒷산에 가서 해지기 전까지 이 마당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채워오너라. 박 씨가 소리치자 맹수는 발치에 떨어진 도끼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도끼날을 문지르자 붉은 녹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맹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도끼가 좀 많이 묻인데 이거 가지고는 나뭇가지도 안 잘리겠는데. 하지만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정성이 있으면 바위로도 나무를 베는 법이니 만약 해지기 전까지 못 채워오면 오늘 저녁밥은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물론 그런 법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딘 도끼로 고생 좀 해보고 밥을 굶겨서 기를 죽이려는 시어머니의 뻔한 속셈이었습니다. 보통 장정이라도 그 도끼로는 사흘 밤낮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맹수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심더, 다녀오겠심더. 맹수는 녹슨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터덜터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등짝이 대문을 나서자 박씨는 춥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날 빠진 도끼로는 어림없을 테니 오늘 밤 며느리가 배고픔에 눈물 흘릴 것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겨울 산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었지만 맹수는 캥겹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도 덥다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산중턱에 다다른 맹수는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험삼아 앞에 있는 팔뚝만한 소나무 가지를 내리쳐 보았습니다. 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가 튕겨 나갔습니다. 나무 껍질에 기스 하나 나지 않았고 오히려 맹순의 손목만 얼얼했습니다. 도끼날을 보니 뭉개지다 못해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맹수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런 걸 주셨구나 싶었지만 그렇다고 빈손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맹수는 도끼를 저 멀리 풀숲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성질 급한 그녀에게 이런 고철 덩어리는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덤불 속에서 쿠에에 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겨울이라 먹을 게 없어 독이 바짝 오른 놈이었습니다. 멧돼지는 맹순을 보자마자 콧김을 뿜으며 무섭게 돌진해왔습니다. 뾰족한 엄니가 맹순의 허벅지를 들이받으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순은 놀라기는커녕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등을 휘저었습니다. 비키라, 바쁘다. 맹순의 손등이 멧돼지의 주둥이를 스치듯 때렸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는 듯한 가벼운 손짓이었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멧돼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며 날아가던 멧돼지는 저 멀리 산비탈 아래로 별똥별처럼 사라졌습니다. 맹수는 손을 탁탁 털며 나중에 내려가면서 주워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맹수는 본격적으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아름드리 참나무 고목이 들어왔습니다. 어른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맹수는 나무 앞으로 다가가 침을 쉰 뱉고는 두 팔을 벌려 나무 기둥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나무 껍질의 거친 질감이 맹순의 볼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을 주며 땅을 디뎠습니다. 발목까지 흙 속으로 푹 박혔습니다. 으라차차차차 산이 떠나갈 듯한 기합 소리와 함께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맹순의 목과 팔뚝의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솟아올랐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있던 나무 뿌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흙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흙과 돌멩이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거대한 참나무가 뿌리째 뽑혀 맹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옆에 있는 나무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로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리기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맹순이 해온 어마어마한 장작 덕분에 김진사댁은 난생 처음으로 냉골 신세를 면하고 뜨끈한 겨울을 보냈지요. 하지만 추위가 가시자 더 무서운 놈이 찾아왔으니 바로 보릿고개라는 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며느리 맹순의 먹성이 그야말로 고래가 바다를 마시듯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밥 공기로는 간의 기별도 안 간다 하여 세수 떼야만한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데 그것도 한 끼에 두세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빚을 갚느라 쌀독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인 김진사댁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식욕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점심을 건너뛴 맹순이 마루에 힘없이 걸터 앉았습니다. 꼬르륵, 쿵, 쿠구구궁. 천둥치는 소리가 맹순의 뱃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마루 밑에서 자던 바둑이가 지진이 난 줄 알고 깨갱거리며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칩해진 맹수는 마당에 서 있는 기둥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 굵은 기둥이 마치 잘 구워진 가래떡처럼 보였나 봅니다. 맹순이 무의식 중에 입맛을 다시며 기둥을 잡고 아작 깨물어 보려 입을 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 씨는 기겁을 했습니다. 히, 전현이 배가 고프니 이제 집 기둥을 갉아먹으려 하는구나. 저러다 집 무너진다. 박 씨는 부들부들 떨며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엽전 몇 푼을 꺼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쌀을 사오는 게 싸게 먹힐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박 씨는 며느리를 불러 돈을 쥐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에잉, 춘춘, 덩치 값을 하려니 백굴에도 크겠지. 가서 쌀이라도 좀 사오너라. 기둥뿌리 뽑지 말고. 맹수는 돈을 받아 들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쌀을 사온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곡간을 채워야 하는데 김진사 댁에는 가장 중요한 소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논으로 밭으로 소를 몰고 나가 쟁기질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 논밭은 몇 년간 묵혀두어 돌밭이 된 지 오래였고 잡초와 자갈이 무성해 소가 있어도 갈기 힘든 황무지였습니다. 남편 김선비가 삽자루 하나 들고 나가 보았지만 땅을 파기는커녕 삽자루만 부러뜨리고 손바닥에 물집만 잡혀 돌아왔지요. 박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아이고, 남들은 밭갈아 씨 뿌리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구나. 소 살 돈도 없으니 올해 농사도 망했어. 그때 마당 구석에서 맷돌을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던 맹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이소. 소가 없으면 사람이 하면 되지에.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힘으로 그 거친 자갈밭을, 그것도 3,000평이나 되는 땅을 언제 다 갈아엎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맹수는 대답 대신 창고로 들어가 먼지 쌓인 쟁기를 꺼내왔습니다. 보통은 소의 목에 거는 멍에를 맹수는 자신의 굵은 목과 어깨에 적 걸쳤습니다. 멍에가 맹순의 승모근에 딱 맞게 걸렸습니다. 맹수는 논두렁으로 나갔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댁 며느리가 힘이 세다더니 이제 실성을 했나 보네. 사람이 쟁기를 끈다고? 됐네. 저러다 허리 부러지지. 맹수는 뒤따라온 남편 김선비에게 쟁기 손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김선비는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쭈뼛거렸지만 맹순의 눈빛에 기가 눌려 쟁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방님, 꽉 잡으소. 혀 깨물라. 맹순이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두다다다. 마치 성난 황소가 돌진하듯 맹순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과가가갑, 우지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맹순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이 두부처럼 갈라지고 뒤집혔습니다. 땅속에 박혀있던 얼은, 머리통만한 바위들이 맹순의 힘에 밀려 팝콘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뒤에서 쟁기를 잡은 김선비는 땅을 딛고 걷는 게 아니라 맹순의 속도에 못 이겨 종이 인형처럼 공중에 매달려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으악! 여보, 천천히 나 죽소. 김선비의 비명은 맹순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맹순은 신이 났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쾌감,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에 취해 폭주기관차처럼 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소 한 마리가 하루 종일 걸릴 밭갈이를 맹수는 반나절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자갈밭이었던 황무지는 순식간에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보다 더 빠르고 소보다 힘이 센 며느리.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인간 황소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밭을 갈던 중이었습니다. 밭 한가운데 큰 덤불 쪽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밭 가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멧돼지 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수녀찌는 덩치가 송아지만 했습니다. 멧돼지는 씩씩거리며 맹순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뒤에 매달려 오던 김선비는 멧돼지다, 사람 살려 하며 쟁기를 놓고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맹수는 쟁기 멍에를 맨 채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달려오는 멧돼지가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 한 접시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냐, 오늘 저녁 반찬은 너로구나. 맹수는 달려오는 멧돼지의 정수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퍽, 단 한 방이었습니다. 멧돼지는 백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습니다. 맹수는 기절한 멧돼지의 뒷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어깨에는 여전히 쟁기를 맨 채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댁 마당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멧돼지를 팔아 쌀을 사고 남은 고기로는 국을 끓이고 수육을 삶았습니다. 고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자 시어머니 박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녁 밥상머리, 맹순의 밥그릇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박씨는 밥주걱으로 밥을 퍼서 꾹꾹 눌러 담고 그 위에 또 밥을 얹어 삼봉우리 같은 고봉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살코기 한 점을 맹순의 밥그릇 위에 툭 올려주었습니다. 박씨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처먹어라. 덩치값을 하려면 그 정도는 먹어야 내일 또 밭을 갈 것 아니냐. 맹수는 입안 가득 밥을 우물거리며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밥그릇에 담긴 무게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맹순도 박씨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어머님, 꿀맛입니다. 내일은 뒷산 개간하러 가계심더. 맹순의 씩씩한 대답에 박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500냥 빚 때문에 억지로 들인 며느리였지만 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굶어 죽어도 진작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 뒤 맹순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황소 한 마리를 장만하였는데 이름을 누렁이라 지었습니다. 누렁이는 맹순과 함께 밭을 갈고 집안일을 도왔으니 김진사댁의 든든한 식구가 되었지요. 집안 곳간에는 맹순이 땀 흘려 번 쌀가마니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쥐새끼들도 먹을 게 없어 도망가던 김진사댁에 맹순이라는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덕분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김진사댁이 다시 일어선다는 소문은 담장을 넘어 탐욕스러운 이들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맹순의 괴력이 이번에는 밭이 아닌 더 험난한 곳에서 쓰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무렵
고을에는 미행복으로 갈아입은 선비 하나가 슬그머니 나타나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였는데 사또와 왕대인의 탐악이 심하다는 소문을 듣고 파견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여기며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사이 쥐구멍에 볕이 들다 못해 눈이 부실 지경이 되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이제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분홍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인간 황소, 며느리 맹순 덕분이었지요. 맹순이 갈아엎은 밭에서는 작물들이 터질 듯 여물었고 곳간에는 맹순이 피땀 흘려 거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였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맹수는 세숫대야만 한 양푼에 보리밥과 나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비비고 있었고 박 씨는 며느리의 밥 위에 귀한 참기름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일은 아랫논 물꼬를 터야 하니 힘 좀 써야 한다. 박 씨가 짐짓 무뚝뚝하게 말하자 맹수는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해실해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툭툭거려도 이제 맹수는 박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덩이였습니다. 비실비실하던 남편 김선비도 맹순이 잡아 온 멧돼지를 고아먹은 덕에 제법 살집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졌지요. 하지만 이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배가 아파 죽을 꼴불견이었나 봅니다. 고을 관아의 은밀한 사랑방, 악독한 고리 대금업자, 왕대인은 사또 앞에서 술잔을 채우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본래 김진사 댁의 집문서와 전답을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으나 굴러들어온 공 같은 며느리 때문에 원금의 이자까지 싹 돌려받고 쫓겨난 것이 분통 터져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대인은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사또의 밥상 위에 턱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주머니 입구 사이로 누런 황금빛이 번쩍이자 탐욕스러운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왕대인이 뱀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김진사 댁이 요즘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그 집 새님이 글만 읽던 위인인데 갑자기 무슨 수로 곡식을 그리 모았겠습니까? 필시 관아의 창고에 손을 대어 나랏밥을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저 뇌물과 김진사 댁 곳간에 쌓여 있다는 쌀가마니들을 뺏어오는 것이었지요. 사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감히 내 고을에서 나라의 곡식을 훔쳐. 여봐라. 당장 김진사 댁을 쳐라. 다시 김진사 댁. 맹순이 마지막 남은 밥알까지 싹싹 긁어먹고 숭늉을 들이키려던 찰나였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대문을 부서져라 두들겼습니다. 아니, 두들긴 게 아니라 발로 차서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맹순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서기도 전에 마당으로 횃불을 든 포졸 수십 명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창과 오랏줄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포졸 대장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마루로 뛰어올라와 소리쳤습니다. 죄인 김가놈은 나와라. 내 놈이 관아의 쌀을 훔친 죄를 물으러 왔다. 안방 문이 열리고 김선비가 사색이 되어 기어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아들은 바늘 도둑질도 못하는 위인입니다. 뭔가 오해가. 하지만 포졸들은 박씨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대장이 눈짓하자 포졸 둘이 달려들어 박씨를 거칠게 밀쳐버리고 김선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김선비가 비명을 질렀지만
포졸들은 그를 짐짝처럼 마당으로 끌어내려 오랏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방문턱에 서서 지켜보던 맹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개처럼 끌려가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땅바닥에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맹순의 굵은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그 그릇이 엿가락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놈들이 맹순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마당으로 한 걸음을 내딛자 땅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포졸 대장이 맹순의 거대한 덩치를 보고 흠칫했지만 이내 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저년은 뭐냐? 덩치가 산만한 게 수상하다. 저년도 같이 묶어라. 포졸 서너 명이 맹순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맹순의 팔을 꺾어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격이었습니다. 맹순이 귀찮다는 듯 팔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후웅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들던 포졸. 셋이 가을 낙엽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담장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포졸들이 창을 꼬나쥐고 맹순을 에워쌌습니다. 날카로운 창끝이 맹순을 향했습니다. 맹순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가 맨손으로 가장 앞에 있던 포졸의 창대를 잡았습니다. 우직근 단단한 물풀의 나무로 만든 창대가 맹순의 악력에 못 이겨 수수깡처럼 부러졌습니다. 맹순은 부러진 창대를 집어 던지고 달려드는 포졸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 맹순의 고함과 함께 포졸 하나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감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맹순은 그야말로 성난황소, 아니 전장에 나온 장군이었습니다. 그녀가 발을 구를 때마다 포졸들이 볼링핀처럼 쓰러졌습니다. 힘으로는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맹수는 내친김에 관아까지 쳐들어가 사또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맹순의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맹순이 씩씩거리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흙투성이가 된 시어머니 박씨가 맹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씨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맹순이 울분에 차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비키이소. 저놈들이 서방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다 쓸어버리겠심더.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관군을 치면 우리는 진짜 역적이 되는 거야. 내 아들 죽일 셈이냐. 제발 참아라. 맹순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역적. 그녀가 가진 힘은 바위를 부수고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 있었지만 나라의 법과 권력이라는 벽은 부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포졸들을 다 죽인다면 남편은 누명이 아니라 진짜 반역죄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맹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에서 남편이 짓밟히고 있는데 힘이 차고 넘치는데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천하장사 맹순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무력감이었습니다. 포졸 대장은 맹순이 주춤한 틈을 타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현이 관군에게 반항했다. 내 서방목이 달아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무릎 꿇어라. 맹순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맹순의 무릎이 마당 흙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이마를 떼치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서방님 살려주이소. 제가 잘못했심더. 힘 안 쓰겠심더. 천하장사 며느리가 힘없는 안악이 되어 비는 모습에
끌려가던 김선비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포졸들은 저항하지 않는 김선비를 짐승 끌고 가듯 끌고 나갔습니다. 맹순과 박씨는 텅 빈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부서진 대문짝과 짓밟힌 밥상, 그리고 맹순의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박씨는 엎드려 우는 며느리의 등짝을 털썩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힘만 세면 못하냐. 돈 없고 백 없으면 일이 당하는 것을.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그날 밤 김진사 댁의 곡간은 털리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맹수는 주먹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면 내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서방님을 구해오겠노라고. 그것이 그녀 앞에 놓인 더 가혹한 시련의 시작인 줄은 모른 채 말입니다. 포졸들에게 남편 김선비가 개처럼 끌려간 뒤 김진사 댁 마당에는 처절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짓밟힌 마당 흙 위로 맹순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힘이라면 산을 뽑고 바위를 부술 자신이 있었건만 관아의 위세 앞에서는 그 힘조차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맹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려던 며느리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혐의가 되어 돌아오다니 하늘이 무심해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고을 관아의 형틀 앞 김선비는 온몸이 결박당한 채 사또 앞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사또 옆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왕대인이 부채를 살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사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죄를 물었습니다. 죄인 김가는 들어라. 내 놈이 훔친 관아의 곡식으로 배를 불린 죄가 명백하다. 허나 네 어미의 탄원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김선비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었지만 사또는 말을 자르며 잔인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놈 집곡간에 훔쳐간 쌀이 가득하다 들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벌금으로 쌀 30가마니를 이 관아 마당에 가져다 놓아라. 만약 쌀알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시간이 늦는다면 내 놈의 목을 쳐서 성문에 걸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30가마니라니 그것은 무려 2.4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김진사 댁에서 관아까지는 험준한 깔딱고개를 넘어야 하는 40리나 되는 산길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캄캄한데 내일 해 뜰 때까지 그 많은 쌀을 옮기라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왕대인은 낄낄거리며 김선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네 집 황소가 힘이 좋다지. 어디 한번 잘 끌고 와보게나. 오는 길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말일세. 한밤중이 되어서야 관아의 심부름꾼이 김진사 댁에 사또의 명령을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내용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 박씨는 그 자리에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죽었네. 이 밤중에 그 많은 쌀을 어찌 옮긴단 말이냐. 사또놈이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구나. 박씨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맹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맹수는 벌떡 일어나 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울 시간이 없습니다. 쌀은 있습니다. 옮기기만 하면 서방님 살릴 수 있습니다. 맹수는 곡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쌀가마니를 어깨에 맸습니다. 보통 장정들도 낑낑대며 드는 80kg짜리 가마니를 그녀는 마치 손베개를 다루듯 양 겨드랑이에 끼고 마당으로 날랐습니다. 마당에는 맹순이 직접 만든 거대한 수레가 있었습니다. 바퀴가 사람 키만 하고 축이 통나무로 된 튼튼한 수레였습니다.
맹수는 미친 듯이 쌀을 쌓아 올렸습니다. 10가마니, 20가마니, 30가마니, 수레 위로 거대한 쌀탑이 쌓이자 튼튼하던 수레바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뿌드득 비명을 질렀습니다. 땅이 움푹 패어 바퀴가 흙 속에 반쯤 잠겼습니다. 됐다. 이제 소만 연결하면 된다. 맹수는 서둘러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자 맹순과 함께 밭을 갈았던 듬직한 황소, 누렁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누렁이라면 밤새 쉬지 않고 달리면 해 뜨기 전까지 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양간 문을 연 맹수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렁아. 외양간 바닥에는 누렁이가 허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에는 누군가 몰래 섞어놓은 독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왕대인의 짓이었습니다. 놈들은 맹순이 쌀을 갚을 것까지 계산하여 운송수단인 소를 미리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뒤따라온 시어머니 박씨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누렁아. 이 천벌 받을 놈들이 속까지 죽였구나.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박씨는 외양간 기둥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레가 있어도 끌 소가 없으니 30가마니 쌀은 그저 무거운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거품을 물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조차 그들을 버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마당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박씨의 통곡 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누구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수는 쓰러진 누렁이의 감지 못한 눈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소의 멍에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하고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맹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빗속을 뚫고 마당의 수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멍에를 수레에 끌 채 연결했습니다. 박씨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뭐 하는 짓이냐? 소도 죽었는데 그걸 어쩌려고? 맹수는 대답 없이 멍에 아래로 자신의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소의 목에 걸려야 할 멍에가 맹순의 굵은 목과 승모근 위에 척 얹어졌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나무가 맹순의 어깨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맹순이 멍에를 꽉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소를 빌려오기엔 시간이 늦었고 당장 마을에서 소를 구할 돈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맹수는 다리에 힘을 주며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제가 끕니다. 제가 소가 되어 서방님 살리러 가겠심더. 박씨는 기겁을 하며 달려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제정신이냐. 사람이 어떻게 소달구지를 끌어. 그것도 30가마니를. 가다가 허리가 부러져 죽는다. 차라리 내가 죽으마. 제발 이러지 마라. 하지만 맹순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맹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은 뒤에서 쌀이 안 떨어지게 잡아만 주이소. 시간이 없습니다. 갑시다. 맹순이 기합을 넣었습니다. 으라차차, 끼기, 쾅. 거대한 수레바퀴가 진흙탕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반 바퀴 굴렀습니다. 2.4톤의 무게가 맹순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맹순의 입에서 크윽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수레는 거짓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며느리의 등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레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자, 가보자. 내 새끼 살리러 가보자.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죽은 소 대신 멍에를 맨 인간 황소 며느리와 그 뒤를 미는 늙은 시어머니. 두 여인은 그렇게 불가능한 길을 떠났습니다. 앞에는 험준한 깔딱고개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고 발밑은 채처럼 변한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행군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처버, 김진사댁 며느리 맹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네 발 달린 짐승이 되어 진흙탕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30가마니 무게로 따지면 2.4톤에 달하는 엄청난 쌀 수레가 맹순의 어깨에 걸린 멍에를 통해 그녀의 전신을 짓눌렀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은 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 맹순의 발을 잡아당겼습니다. 신고 있던 집시는 진작에 너덜너덜해져 찢겨나갔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베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맹수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멈추면 수레가 진흙에 처박혀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수레를 미는 시어머니 박 씨의 몰골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곱게 빗은 쪽진 머리는 산발이 되어 빗물에 젖었고 비단 치마는 진흙 범벅이 되어 무겁게 축 늘어졌습니다. 박 씨는 미끄러운 흙바닥에 몇 번이나 코를 박고 넘어지면서도 이 악물고 다시 일어나 수레 뒷판에 어깨를 들이밀었습니다. 으라차. 맹순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기압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지에서도 힘든 무게였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목에 버티고 선 험준한 고갯길, 일명 깔딱고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파른 경사에 접어들자 중력이 수레를 뒤로 잡아 끌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멍에끈이 맹순의 승모근을 파고들다 못해 살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이 흙탕물인지 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맹순이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꽉 잡으소. 미끄러지면 다 죽습니다. 박 씨는 대답할 힘도 없어 그저 신음하며 수레바퀴가 뒤로 밀리지 않게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맹수는 땅바닥을 손으로 움켜쥐고 네 발로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힌 거대한 돌부리를 미처 피하지 못한 수레바퀴 하나가 텅 하고 튀어올랐다가 거칠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뿌지직, 과득, 불길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낡은 나무로 된 수레바퀴 축 하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금이 가버린 것입니다. 왼쪽 바퀴가 힘없이 주저앉으려 하자 수레 전체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레가 전복되어 쌀가마니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쌀을 잃으면 남편의 목숨도 끝이었습니다.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가, 수레가
수레가 넘어간다. 그 순간 맹순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멍에를 맨 채로 몸을 비틀어 무너져 내리는 왼쪽 수레 귀퉁이 아래로 자신의 어깨와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크아! 맹순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목으로는 2.4톤의 끄을채를 당기고 왼손과 어깨로는 무너지는 수레의 하중을 통째로 떠받쳤습니다. 인간의 골격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무게였습니다. 맹순의 무릎이 땅에 꽝 하고 박혔고 팔뚝의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핏줄이 터졌습니다. 수레는 기적적으로 멈췄습니다. 맹순이 자신의 몸을 지지대 삼아 수레를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뼈가 으스러질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 수레를 밀던 박 씨는 번개 불빛에 비친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맹순의 어깨는 멍에에 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하얀 뼈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빗물과 섞여 붉은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맹수는 이를 악물고 수레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곰도 아니었고 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위대한 어미의 모습이자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날 밥을 많이 먹는다며 구박하고 덩치가 크다며 짐승 취급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대했던 며느리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찢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진흙탕을 기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속치마를 북북 찢었습니다. 박 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가, 잠깐만 참아라. 피가 너무 많이 난다. 박 씨는 찢어낸 치마폭을 맹순의 찢어진 어깨와 멍에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맹순의 상처에 닿은 박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뜨거운 피가 시어머니의 손을 적셨습니다. 박 씨는 맹순의 굵은 종아리를 끌어안고 빗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도 양반의 자존심도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끓어오르는 모정뿐이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짐승 취급했다. 너는 곰도 아니고 소도 아니다.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내 귀한 딸이다. 제발 죽지만 마라. 박 씨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맹순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고통으로 정신이 아득해지던 맹순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딸이라는 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맹순의 심장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맹순은 피 섞인 침을 캠뱉으며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안 죽습니다. 서방님 밥 차려줘야지. 비키이소, 일어납니다. 맹순이 다시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 땅이 울렸습니다. 맹순은 기울어진 수레를 어깨 힘만으로 기우뚱하고 바로 세웠습니다. 부러진 바퀴축 대신 자신의 팔로 수레를 지탱하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쿵, 한 걸음, 쿵, 두 걸음. 박 씨도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맹순의 뒤에 붙어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자. 내 딸아, 가보자. 내 늙은 뼈가 부러져도 너랑 같이 간다. 폭우가 쏟아지는 깔딱고개.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가 앞에서 끌고 흙투성이가 된 시어머니가 뒤에서 미는 기이하고도 처절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산등성이에 거대하게 비쳤습니다. 고개 정상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야속하게도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수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녀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난 황소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산을 넘는 거대한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퍼붓던 비는 이슬비로 변해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관아 안쪽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고을사또와 악덕업자 왕대인은 밤새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안주 삼아 씹어대는 것은 당연히 옥에 갇힌 김선비와 그의 아내 맹순이었습니다. 으아, 대인, 밖을 좀 보시구려. 해가 뜰 때가 다 되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않지 않소? 사또가 거한 트림을 하며 비웃자 왕대인은 술잔을 비우며 비열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요. 30가마니가 네 집의 이름입니까? 게다가 그 집 유일한 황소는 제가 손을 써뒀으니 지금쯤 죽은 소 껴안고 고기나 하고 있겠지요. 형틀에 묶여 밤새 비를 맞은 김선비는 고개를 떨구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험한 산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다가는 필시 사람이 죽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술잔에 담긴 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 산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허나 그것은 하늘이 아닌 땅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하게 치고 올라오는 거대한 진동이었습니다. 쿵쿵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거대해지더니 이내 관아의 육중한 담벼락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졸고 있던 포졸들이 화들짝 놀라 창을 잡았습니다. 뭐야, 지진이야. 소리가 정문 쪽에서 납니다. 사또와 왕대인도 불안감을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굳게 닫힌 관아의 육중한 대문으로 쏠렸습니다. 땅울림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관아의 대문짝이 안쪽으로 터져 들어왔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뿌연 먼지 구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형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미역줄기처럼 늘어졌고 옷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본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맨발은 찢겨 뼈가 보일 듯했고 어깨에는 살을 파고든 멍에가 박혀 있었습니다. 맹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끌고 온 거대한 쌀수레와 함께 관아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흡투성이가 된 시어머니 박씨가 비틀거리며 맹순의 허리춤을 잡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관아를 감쌌습니다. 사또는 입을 딱 벌린 채 턱이 빠질 뻔했고 왕대인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람이 소도 없이 저 산더미 같은 쌀을 끌고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동자가 사또를 정확히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훈련받은 포졸들조차 뒷걸음질 쳤습니다. 맹수는 어깨에 걸려있던 멍에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듯 벗겨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쌀, 가져왔소. 맹순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관아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묶여있는 남편
김선비를 가리켰습니다. 약조 한 쌀 30가마니 쌀알 하나 안 흘리고 가져왔소. 그러니 내 서방, 그리고 내 어머님의 아들, 당장 내놓으시오. 사또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관아 기둥뿌리도 뽑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왕대인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악을 썼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사기를 쳐. 저게 훔친 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시간이 늦었어. 해가 떴잖아. 왕대인의 억지에 맹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발치에 있던 쌀가마니 하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에 힘을 주어 쌀가마니를 축구공 차듯 뻥 하고 걷어찼습니다. 슈웅 퍽 80kg짜리 쌀가마니가 대포알처럼 날아가 왕대인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꺼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왕대인은 뒤로 날아가 사또가 앉아있던 평상 밑에 처박혔습니다. 쌀가마니가 터지며 하얀 쌀알이 왕대인 위로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간접적인 하지만 확실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맹순이 한 발짝 다가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또, 쌀맛 좀 더 보시겠소. 저 수레에 아직 29가마니 남았소만. 사또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다 됐다. 여봐라. 당장 죄인을 풀어주어라. 어서 포졸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어 김선비의 오랏줄을 끊었습니다. 풀려난 김선비는 울면서 달려와 맹순과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한선비가 부채를 펴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맹순이 수레를 끌고 올 때부터 뒤따라오며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선비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이 들이닥치며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맹순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팔도를 돌며 수많은 효부와 열녀를 보았으나 자네 같은 장사는 처음 보네. 그대의 효심과 기계가 하늘을 찔렀으니 내 왕대인과 사또의 죄를 엄히 묻고 그대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네. 맹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휘청거리는 맹순을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씨와 남편이 양쪽에서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가자, 아가. 집에 가자. 오늘 저녁은 고기다. 네가 좋아하는 고기 실컷 먹자. 박씨의 말에 맹수는 피 묻은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폭우가 그친 하늘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댁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출두로 관아는 발칵 뒤집혔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김선비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사또와 왕대인은 줄줄이 굴비 엮이듯 오랏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으니 고을 사람들은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하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그제야 맹수는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천하장사라 해도 밤새 이점사톤의 수레를 끌고 험한 산을 넘었으니 뼈와 살이 온전할 리 없었지요. 부인, 정신 차리시오. 김선비가 쓰러지는 맹순을 부축하려 했으나 거구의 맹순이 무너지니 김선비까지 깔릴 뻔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씨가 달려와 며느리의 다른 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비켜라. 내 딸은 내가 업고 간다. 물론 칠순노모의 힘으로 거구의 며느리를 업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세 식구는 맹순이 끌고 왔던 빈 수레에 맹순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올 때는 맹순이 목숨 걸고 끌고 왔으나 갈 때는 남편이 앞에서 끌고 시어머니가 뒤에서 미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돌아오는 길, 비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수레에 누운 며느리의 찢어진 발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감싸쥐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흙과 피로 얼룩진 며느리의 발은 그 어떤 비단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아가, 아프냐? 집에 가면 내 제일 좋은 약 발라주마. 고기도 실컷 먹여주마. 맹수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밥 많이 먹는다고 이제 구박 안 하실 거지에? 박 씨는 콧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안 하고 말고 기둥 뿌리를 뽑아 먹어도 좋다. 너는 내 며느리고 내 딸이고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씨는 부엌 아궁이에 불부터 지폈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며느리의 발을 직접 씻겨주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며느리 발을 씻겨준다니 예전 같으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지만 박 씨는 며느리의 발에 박힌 돌 조각을 하나하나 빼내며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밤 맹수는 시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드르렁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7,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진사 댁은 이제 몰락한 양반가가 아니었습니다. 맹순이 피땀 흘려 지킨 재산은 나날이 불어났고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장군댁이라 불렀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아, 그거 놓치면 안 돼. 걱정 마라. 으라차, 마당 한가운데서 웬 아이 셋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공깃돌이 좀 이상했습니다. 5살 배기 막내 녀석이 받아라 하며 던진 것은 주먹만한 조약돌이 아니라 부엌에서 쓰는 묵직한 맷돌이었습니다. 휙턱 7살짜리 형이 날아오는 맷돌을 한 손으로 가볍게 낚아챘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깔려 죽을 무게였지만 이 집 아이들에게는 그저 장난감일 뿐이었습니다. 맹순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삼형제는 하나같이 골격이 장대하고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사랑채의 문이 열리고 의관을 정제한 김선비가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여 곧 관직에 나갈 몸이었습니다. 허허, 녀석들. 마당 꺼지겠다. 살살 좀 놀거라. 김선비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보다가 안채 쪽을 기웃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부인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해가 중천인데 보통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법도는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시어머니 박 씨가 행주치마를 두르고 나오며 아들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우리 장군님 어제 밤늦게까지 반일하느라 고단하시다. 깨우지 마라. 박 씨는 며느리가 깰까봐 살금살금 걸어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잠을 챙겨주는 집. 이것이 김진사 댁, 아니 맹순네 집의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맹순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몇 년 사이 살집이 더 좋아지고 풍채가 늠름해진 맹순이었습니다. 으아, 잘 잤다. 맹순이 기지개를 켜며 팔을 쭉 뻗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살짝 뒤틀리고 기와 지붕이 들썩거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바둑이가 익숙하다는 듯 하품을 했습니다. 맹순이 마루에 걸터 앉아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어머니 박 씨가 기다렸다는 듯 소반을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소반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고봉밥은 기본이요. 닭백숙 한 마리에 쇠고기 산적, 조기구이까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 아니 우리 장군님 일어나셨습니까? 시장하시죠. 얼른 드세요. 닭다리는 다 내 거다. 맹수는 눈을 비비며 밥상을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뭘 이리 많이 차리셨어예. 서방님은 드셨는규, 아범은 아까 먹었다. 너 주려고 아껴둔 거니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래야 힘써서 우리 손주들도 낳아주지. 박 씨의 농담에 맹순이 얼굴을 붉히며 어머님도 참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맹순이 닭다리를 뜯으며 행복하게 밥을 먹는 모습. 그 옆에서 며느리 입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흐뭇해하는 시어머니. 마당에서 바위 들고 뛰어노는 아이들. 가난과 빚, 멸시와 구박으로 얼룩졌던 이 집안에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행복이 뿌리 내렸습니다. 맹순이 밥그릇을 비우고 벌떡 일어나자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쟁기를 한 손에 들고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자, 밥심도 채웠으니 또 일하러 가볼까에. 어머님, 서방님, 다녀오겠심더. 오냐, 조심히 다녀오너라. 산은 뽑지 말고 반만 갈아라. 박 씨의 배웅을 받으며 대문을 나서는 맹순의 발걸음마다 땅이 쿵쿵 하고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가문을 일으킨 인간 황소. 천하장사 며느리 맹순의 전설은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답니다.